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헬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해주시죠. 쭉 읽어볼 텐데요. 쇼펜하우어를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참 비관적인 음, 정말 좀 염세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어도 괜찮다. 철학자 중에 뭐 긍정의 힘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것도 뭐 가치가 있고 하지만 이렇게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쇼펜하우어가 비관적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인제 세상을 그렇게 좀 어둡게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긴 했지만 결국 지향은 뒤에 가서도 인제 결국에는 비관이 비관으로만 흐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 좋았습니다. 좀 매력적인 철학자예요. 이런 저는 철학자를 대할 때마다 구체적으로는 그거죠. 그 철학자의 사상을 내면한 만약에 그 철학자의 철학을 좀 MBTI처럼 인간 유형화 시켜서 저는 보기도 하거든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전적으로 이렇게 흡수한 어떤 인물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는 거죠. 뭐 칸트 같은 칸트적인 인물, 헤겔적인 인물, 플라톤적인 인물. 플라톤적인 인물은 참 이데아를 숭상할 것 같긴 한데 재밌어요. 이렇게 그 각각의 인물을 만들어 보면 쇼펜하우어적인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던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했어요. 쇼펜하우어가 칸트를 잘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칸트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지점인가 이런 게 좀 더 궁금했었고, 또 세계를 바라보는 부분이 해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어떻게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했길래, 이제 쇼펜하우어가 니체한테, 아니, 반대로 니체가 쇼펜하우어에게 엄청 열광했다는 사실이 되게 유명한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게 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라고 한다면 좀 반항아처럼 느껴지잖아요. 세상의 반항아, 뭐 네. 앞에 있었던 내용들 다 헛짓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쇼펜하우어한테 좀 열광이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아마 뭐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철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 세상을 되게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희망으로 끝나는 그런 뉘앙스를 좀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쇼펜하우어라고 하면은 키워드를 의지로 잡아야 될 텐데 그 의지하는 개념이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윌의 개념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철학사에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보면 또 많이 얻어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쇼펜하우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되게 가까운 현대인들에게 좀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법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잖아요, 삶이. 그래서 맨날 친구들하고 모이면 맨날 연봉 얘기하고, 연차 얘기하고, 휴가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둘 수 없고, 계속 그런 얘기들의 연속이고, 어느 순간 눈 깜짝하고 지나보면 또 은퇴할 때가 되고, 이렇게 좀 천편일률적이고 쳇바퀴 돌듯 살게 되는 그런 일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가 가치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뭘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래서 정답부터 말하자면 결국 윤리학이었어요. 칸트가 얘기했던 그 윤리에 대해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고 윤리와 더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이중적인 요소들, 뭐 충동이라든지 욕망에 관련된 부분을 부정과 동시에 긍정했던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쇼펜하우어를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611페이지고요.
쇼펜하우어는 양심을,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 신을 두려워하는 것, 편견, 허영, 관습이라고 하는 이런 5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말투를 그 자신의 철학에다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그의 철학은 5분의 1은 칸트, 5분의 1은 쉘링의 낭만주의, 5분의 1은 우파니샤드. 그래서 우파니샤드에 되게 경도에서 많이 읽었다고 해요. 이제 우리 베다라고 하는 그 뭐죠? 어디 종교지? 인도, 네, 힌두교. 음, 힌두교의 경전을 이제 운문과 산문으로 잘 풀어낸 그런 형태의 문학이 우파니샤드인데 그 어, 우파니샤드를 즐겨 읽고 많이 이제 경도대에서 인용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5분의 1은 영국의 경험론, 5분의 1은 플라톤주의 등등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이런 분석은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고 음, 플라톤주의는 그다지 또렷하지 않으나 그 자신의 주장을 따르자면 사람들이 신과 같은 플라톤의 학교에 머물러 있을 때 그를 알아들을 준비를 가장 잘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들이 경험론과 19세기 공리주의의 정신을 잘 알 때 쇼펜하우어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힐시베르거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경험론과 공리주의가 쇼펜하우어의 어떻게 이해에 더 기여하게 되는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따른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처음에 단치히에서 살았으나 함부르크로 옮겨온 부유한 장사꾼 가정 출신으로 나쁜 유전적 결함을 띠고 있었고, 이게 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부모들의 부부관계도 좋지 않았으므로 집에는 호화스러운 생활은 있었지만 행복은 없었다. 음, 이들은 여행을 통해 내적인 공허함과 지루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일찍 자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찍 죽은 뒤에 쇼펜하우어는 아들의 일보다도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어머니, 둘 사이가 나빠졌고 지독한 에고이스트이고 지칠 줄 모르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 그런 배경이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더해져 있습니다. 약간의 비소를 섞은 그런 음, 요일것 같고요. 피테는 한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철학에 경도되어 있는가에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잣대로 삼을 수 있겠고요. 어린 쇼펜하우어는 어, 원래 장사꾼이 될 것이었으나 마침내 학자가 되는 길을 여기선 강행이라고 나오네요. 누가 강행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겠죠? 그래서 독학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놀랄만한 지식을 빨리 획득했고, 그는 헤겔이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베를린에서 교수 자격을 따냈다. 대단한 사람이죠.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강의 시간과 같은 시간에 자기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이거는 의도된 거네요. 헤겔에게 도전했다. 음, 그는 그 유명한 인물에 대항할 수 없었고 비참히 실패했죠. 그는 교수의 길을 포기하고 여행 떠났고 여러 가지 과제들 계획에 몰두했고 마침내 자유문필가로 대학에 가르치는 철학 전반가 그에 대한 헤겔과 그의 사람들, 헤겔의 아이들이겠죠. 헤겔과 그 아이들에 대한 복수 단념하고 프랑크푸르트에 살았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되게 유명한 책이죠. 네. 여기 서문에서 나의 철학이 그 대학의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대학의 철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 대학의 철학은 100가지의 의도들과 1000가지의 배려들로 짓눌려 있으며 조심스레 그 길을 더듬는다. 배려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좀 음, 비아냥거리는 것 같죠. 이러는 동안에 이 철학은 언제나 군주를 두려워하고 정부의 의지, 지방교회의 규정들, 출판업자의 요망, 학생들의 평판, 동료 교수들의 좋은 우정 이런 것들 다 비아냥거리고 있죠. 일상적인 정치의 과정, 독자들의 순간적인 동향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제대로 된 뭔가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이제 꼬집은 그런 내용이 있네요. 쇼펜하우어의 붓을 움직이게 하는 복수심. 에는 그의 저작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뭐 이제 복수심을 느낄 수 있나 봐요. 그의 저작, 모든 저작에서. 그는 오해받고 박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기분이 좋지 않아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있었으며, 사람보다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를 더 존중하면서 특이한 생활을 했다. 이때 이런 정도를 좀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유년 시절이 중요한가를 좀 알 수 있죠. 사랑도 음, 따라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저는. 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좀 먼 사람이다 보니 판타지적으로 좀 다가오는데, 부시는 한 스케치에서 이 두 가지를 그의 비관주의와 함께 꼭 들어맞게 그려냈다. 쇼펜하우어는 처음에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뒤에 와서는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적인 저술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되었다. 우리는 그를 저술가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영향은 근본적인 글쓰기, 기술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글쓰기로 유명했다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요점은 학위 논문, 충족 이유율의 네 가지 뿌리에 관하여에 있다. 그의 주저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 이런 거. 인간의 의지와 자유와 도덕의 기초에 관한 두 가지 수상 작품을 싣고 있다. 그래서 소품집에는 생활의 지혜에 관한 잠언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매우 많이 읽혀진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리고 윤리학 이런 것들이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걸 제대로 읽어봤느냐라고 하는 거랑은 좀 별개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614페이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잠깐 제가 이 생애 보면서 니체도 유년 시절이 이런 좀 불우했다? 예, 좀 염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문학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마음의 우물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깊은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은 어둡고 침침하고 축축하고 눅눅하겠죠. 이게 트라우마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을 텐데, 그게 있는 사람들이 철학을 철학자가 되는 것이고, 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우물이 있어야 그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억울함이 있거나 아니면 분함, 분노, 어떤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더 어떤 열정, 어떤 한이 있는 사람, 그런 문학, 그런 소설가, 시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슬픔이 슬픔을 알아보고, 신영철 평론가님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란 책을 내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슬픔이 슬픔을 알아보고 아픔이 아픔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아마 니체한테 그렇게 어, 열광적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참 귀해요, 철학자 중에서. 음, 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부자였잖아요. 아무튼 네, 계속 해주시죠. 네. 614페이지 맨 밑에부터 읽어볼게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고요. 쇼펜하우어는 그의 주저에서 부분적으로 칸트에 찬동하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반대한다. 세계의 표면, 즉 세계의 현상,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겹쳐지면서 나오죠. 현상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서는 세계가 주관적인 표상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칸트가 가르친 그대로다. 그래서 저 역시도 되게 칸트를 그대로 많이 배우고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615페이지 넘어가서 그의 주저의 첫머리에서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인식을 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들어맞는 진리다. 이것을 꿰뚫어 본 사람은 철학적인 달관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때 이 사람에게 밝혀지는 것은 자기는 태양과 지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는 눈과 땅을 어루만지는 손을 안다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는 오직 표상으로서만 존재하고, 즉
자기 자신에 지나지 않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드디어 타자에 대한 생각이 나왔죠. 네, 그래서 좀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현대 철학을 다루는 것도 좋지만,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생각들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진리가 선천적으로 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선천적인 진리다. 이 선천적인 진리는 여기서 이제 선천적이라는 건 우리가 칸트 배울 때 계속 얘기했던 선험적인 그 선험적인. 그래서 이 진리는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 증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냥 이미 있었던 거니까 동어 반복 이런 거 했었죠. 따라서 인식론에 있어서는 칸트의 견해가 원칙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인식론은 칸트와 같이 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물론 12가지 범주들은 떨어져 나간다. 공간과 시간만이 직관적 형식으로 남아있다. 이 범주들 대신에 연결을 지우는 새로운 형식으로서 근거율이 들어선다. 그래서 근거율에 대한 책이 하이데거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는 저 역시도 좀 완전하지 않은데 이런 좀 익숙한 단어들을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거율은 4가지의 뜻으로 쓰여진다. 즉 판단을 결합시켜주는 논리적인 근거, 수학적인 사태, 이런 연관에 있어서 존재 근거, 심리적인 것들의 영역에 있어서의 동기, 자연적인 사물들의 생성의 세계에 있어서의 작용 원인 이런 것들로 쓰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근거율 그리고 뒤에 하이데거 얘기하면서 존재와 존재자들이 그 결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짐작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주론의 근본 사상인 필연적인 결합은 여전히 남아있다. 쇼펜하우어는 철저한 결정론자고 19세기에 있어서 의지의 자유를 반대한 으뜸 가는 사람이다. 그에 있어서 비로소 칸트의 엄격히 필연적인 인과결정론과 특히 자연에서 시작해서 모든 인간적인 것에 이르게 되는 이 이론이 보급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죠. 세계는 만물의 의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의지가 도대체 무슨 의지인지를 지금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면 쇼펜하우어를 약간 들여다봤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쇼펜하우어의 이런 결정은 본래의 일종의 모순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선언 논리적인 칸트 해석 대신에 심리주의적 칸트 해석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표상만 알고 있는 휴메 결정론의 양식으로 칸트를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선천적인 필연성은 없어져 버리고 이게 사실은 칸트의 핵심이었는데 개연성만 있게 된다. 흉도 또한 그의 개연성 이론과는 모순되게 결정론자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고 만약에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들의 모순 지점을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좋겠죠. 일단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616페이지고요. 인과의 사슬이라는 말은 기계론적인 사고와 스피노자에게서 생겨나서 너무나도 통속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이 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인과의 사슬. 자연과학자들은 단순한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의 인식에서 보자면 인과의 사슬은 증명된 것도 아니며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론을 고집했다. 그래서 결정론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고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도 흉과 똑같이 자기의 칸트 해석이 선언 논리학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선천적인 인과의 필연성을 고집했다. 그래서 인과의 필연성. 이런 인과의 사슬, 결정론, 인과의 필연성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게 될 텐데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이해를 해보면서 가겠습니다. 의지로서의 세계인데요. 아까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리고 의지로서의 세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고
617페이지 날개에 보시면 맹목적인 의지가 있는데요. 맹목적인 의지는 이제 쇼펜하우어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이죠. 그래서 맹목적인 의지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영재적으로 이렇게 보이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맹목적인 의지를 벗어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쇼펜하우어가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가지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616페이지, 의지로서의 세계. 그러나 세계의 내부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물 그 자체에 관한 쇼펜하우어의 이론과 관련시켜 보자면 그는 애초부터 칸트를 반대하고 있다. 그는 칸트가 현상과 사물 그 자체를 구별한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지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현상에 따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세계를 인식하는 것만 이제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표상 이외에 의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 의지를 여기 안에 끼워 넣기 시작하죠. 근데 칸트 부분적으로 맞아. 근데 이것도 있지 않아? 이러면서 내가 칸트를 더 발전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숟가락을 얹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의지를 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쇼펜하우어의 주장이라고 저는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우리들은 이 의지를 가지고 사물 그 자체로서의 세계와의 접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칸트의 가장 큰 한계는 물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대상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는데 인식 과정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그게 이제 선험적인 어떤 철학으로서 규정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물 자체와의 연결을 의지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외적인 현상계의 감각적인 직관과 표상보다 훨씬 더 큰 뜻을 지니고 있다 하면서 인용문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자기 내부의 궁극적인 근본 비밀, 이제 의지겠죠?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인간이 가장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근본 비밀에서 세계의 수수께끼, 뭐 실제, 뭐 이런 거, 물 자체,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본질, 이런 푸는 열쇠를 발견하기를 희망할 수 있고 모든 사물들의 본질을 한꺼번에 파악하기를 희망할 수가 있다. 우선 첫째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의지라고 인식한다. 보통 좁은 뜻으로 말해지는 우리들의 의식적인 욕망, 의지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 욕구, 동경, 이제 여기서 그리움, 희망, 사랑, 미움, 반항, 도피, 괴로움, 인식, 사고, 표상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들의 삶 전체가 체험이요 의지다. 그리고 우리들은 몸은 의지가 객관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몸으로 수행하거나 행동하는 것에는 사실 일대일적이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걸어가려는 우리들의 의지는 발로서 나타나고 붙들리려는 의지는 손으로서, 소화시키려는 의지는 위장으로서, 생각하려는 의지는 뇌로서 나타난다. 저는 여기서 이거 좀 이상했는데요. 나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화시켜야지라고 해서 소화가 내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의지는 여기서 인용이 나오죠. 모든 개인들의 또 이와 똑같이 전체의 가장 내면적인 것이고 핵심이다. 그래서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체의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모든 개인들의 삶이 체험이고 의지라는 통찰, 인식을 유비추리에 의해서 세계 전체에 펼쳐나가고 있고 이제 개인의 의지를 통해서 세계의 의지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는 세계의 모든 현상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으며 중력에서 인간의 자기의식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가장 내면의 본질을 이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인간의 본질이고 세계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동일시 일치시키고 있죠. 근데 그러한 맥락도 이해가 갑니다. 자연의 힘, 중력, 구심력, 원심력, 극성. 여기서 이제 극성, 자기력 같은 거. 자기 여기 바로 나오죠. 화학적인 친화성, 식물들의 성장, 식물들이 빛으로 뻗어나가는 것, 생물들이 자기 보존하려는 충동과 본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지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의지가 자기의식으로 일깨워진다. 우리가 그 의식으로서 인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만물에게 존재하는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근데 부분에 대해 예. 네.
그, 그, 아까 저도 이제 616쪽의 의지에 관한 설명, 이 부분이 참, 어, 이게 생각으로만은 치환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의지라는 게. 그러니까 진화론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진화론에서는 그 모든 각각의 생명체들을 나이가 이렇게 진화한 이유, 뿔이 이렇게 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다 설명을 하잖아요. 어, 그게 다 의지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근데 걔네들이 뭐, 내가 뭐 뿔을 만들어야지, 이래서 뿔이 생긴 게 아니니까, 환경에 적응하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환경에 최적화하려고 하는 의지, 뭐 쇼펜하우어 말대로 하면 의지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생물체뿐만 아니라 무생명까지도, 여기는 보면 뭐 극성이나 자기 뭐 이런 거, 중력 이런 것도 다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는 그 만물을 의지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만물이 그렇게 생긴 이유, 생겨먹은 이유, 그렇게 작동하는 이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뭐 진화론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요. 뭐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다 의지 때문이다. 정말 넓은 개념인 건데 포괄적이고, 저는 이게 또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뭐 우리가 물고기가 이제 막 진화해서 이제 이제 물 밖으로 나오고, 그건 이제 숨을 쉬려는 의지, 그 물고기가 걸으려는 의지 때문에 다리가 생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 발은 걸으려는 의지다. 손은 붙들려는 의지다. 수- 위장은 소화시키려는 의지다. 뇌는 생각하려는 의지다. 솔직히 뇌가 없는 생명체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의지를 갖고 막 수만 년 살다 보니까 뇌가 생겼어. 근데 그 의지라는 게 당연히 뭐, 야, 이게 마음이나 생각 그보다 더 어쨌든 더 넓은 개념이겠죠. 그런 게 의지가 아닌가. 의지에 대한 지니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긴 해요. 네, 저도 요쯤 읽었을 때는 네. 의지가 되게 큰 개념으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해는 아, 했지만 좀 아, 다른 생각이 또 드는 게 아, 이게 고대의 운동 개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능적인 혹은 진리에 관련된 어디를 향하고 있는 운동. 아, 그래서 사실 그 스스로 뭔가를 행한다는 지점에서는 되게 유사한데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는 의지라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네. 617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네. 맹목적인 의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밝혀지는 것은 의지는 원래 맹목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맹목적인 의지가 이제 여러 가지 연상되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칸트에서의 뭐 정언명령과 같은 그런 형태, 맹목적인 형태, 뭐 이런 것과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우리가 뭐 컨트롤의 차원에서 스스로 뭔가를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느껴지죠. 뭐, 마치 목적인과 같은 느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얘기했던. 근데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읽어보면, 왜냐하면 그 의지는 그저 의지이며 영원한 욕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운동이나 어떤 기원으로 향하는, 근원으로 향하는 뭐 흐름, 뭐 그런 것들, 뭐 유출 이런 것들 우리가 했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안에 뭔가 내용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그 자체의 운동 양상, 뭐 행태,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안에 내용이 있죠. 뭐 욕망이다,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뭐 모든 소망, 욕구, 동경, 희망, 사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맥락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재밌었던 건 그저 의지인데 영원한 욕망, 뭐 이런 게 같이 일치되고 있다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 욕망이 진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괴테의 말과 같다 해서 이제 욕망, 충동 이런 것이 사실은 의지의 어떤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 괴테의 인용문이 있고요. 향락 속에서 나는 욕망을 애타게 그리워한다. 의식이 없는 밤으로부터 삶으로 일깨워져서 의지는 스스로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요구하고 괴로워하고
헤매이는 수많은 많은 개인들 중에 한 개인이라고 생각한다. 요런. 그래서 무의식의 상태, 의지의 소망, 그리고 충족된 소망, 새로운 소망, 만족, 의지의 요구, 욕망,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 괴테의 말처럼 이 의지가 아무런 뜻도 없고 괴로움뿐이다. 그래서 그 의지로 이루어진 세계가 얼마나 괴로운 세계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이어집니다. 617페이지 맨 밑에 줄이고요. 이런 의지는 아무런 뜻도 없고 괴로움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세계의 의지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가 뜻이 없고 희비극이다. 개인들의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수입이 지출을 메꾸지 못하는 그런 장사다. 그 밖에도 쇼펜하우어는 뒤에 와서 실존 철학의 삶의 분위기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될 그런 목소리로 생존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 속에서 개인은 유한한 것으로서 이 유한한 것을 안에 내동댕이 쳐져 있다고 느끼고 있고, 뭐 P2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실존에서. 이 생존의 언제와 어디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적인 것으로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참된 생존은 현재일 뿐이나 이런 현재 자체 계속해서 과거로 빠져들고 끊임없는 죽음이다. 걸어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육체의 삶은 연기된 죽음이다. 정신이 활기 넘치는 것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지루함이고 모든 의욕의 바탕은 궁핍과 결핍과 고통이다.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고통과 지루함이 실제로는 삶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자기의 궁핍과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 관해서도 불확실성 속에 자기 자신을 내맡긴 채로 요게 사실은 좀 유명한 구절인 것 같아요. 이 땅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욕구들에 짓눌리고 있는 생존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근심이 인간의 삶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뜻없는 일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이 몰두하고 이것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살아남으려는 노력이다. 이들에게 생존이 보장되었을 때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두 번째 것은 생존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이 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지루함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혹은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이런 것들의 계속 무한 반복. 이런 것은 정말로 일종의 순환 논법이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애쓴다. 생존은 괴로움이다. 사람들은 괴로움에서 풀려나길 원한다. 생존이 보장되자마자 지루함에 빠지고 지루함 때문에 다시 불만에 빠지고 많은 세상 하면서 끝나는 문단입니다. 이 세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좀 비관적인지가 느껴지긴 하죠.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참 좋게 봤던 게 우리가 보통 염세주의, 비관주의 하면 뭐 단순히 나쁘게 보긴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뭐 헬조선이라고도 하는 이 시대에 딱 이 시대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의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인제 객관적으로 봐도 어 이 말들이 그러니까 힘이 없지가 않아요. 마치 이 말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만 되면 너무 진짜 비관적 너무 슬픈데 안타까운데 실제 삶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씁쓸하죠. 이게 그러니까 마냥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 문장들이 아닌가.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고 이거 오늘날의 헬조선 대한민국과 별로 다르지가 않네.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묘사인데 너무 또 묘하게 와닿는 거예요.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지 않냐. 지니님도 공감하시나요? 저는 비관적이기만 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극단적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루함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어떨 때는 비관적이면서도 비관들 속에서도 약간의 낙관이 사실은 그게 이제 재밌기도 하고 이제 예. 소금의 간처럼 좀 그런 맛을 보게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비관주의기만 한 것이 나쁜 것처럼 아, 저는 낙관적이기만 한 것도 매우 좀 별로 안 맞아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하죠. 뭐, 음. 맞아. 100% 낚았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저는 뭔가 그렇게 한쪽에 치우친다기보다는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 의지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을 좀 향유해 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윤리학을 찾아가는 어, 그런 좀 이중적인 양가적인 어떤 제스처 이런 음, 것들을 좀 미덕으로 보았던 쇼펜하우어가 조금 더 똑똑한 인간미의 냄새가 좀 나지 않는가. 네, 어, 단순한 인간 같지는 않은 어, 그런 맥락에서는 좀 매력적인 철학자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실제로 619페이지 낙관주의에 많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죠. 쇼펜하우어는 라이프니츠의 낙관주의에 반대하여 이런 비관주의를 열렬하게 옹호했다. 라이프니츠의 낙관주의는 쇼펜하우어에게는 인류의 이름 없는 괴로움에 대한 신랄한 조소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파렴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뻥치고 있는 거니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심을 심어준답시고 뭐 이게 아름답고 꽃밭 찬란한 얘기만 아, 사실은 그들이 비관적인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세상 자체가 거짓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음, 네, 그런 맥락에서 정말 파렴치하죠. 음, 그리고 서로 잡아먹음으로써만 삶을 유지해 나가는 괴로워하고 불안에 떠는 존재들의 싸움터인 이 세상에다 사람들은 낙관주의의 체계를 적응시켜 우리들에게 이 세계가 가능한 것들 중에 또 가장 좋은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인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낙관주의를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서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런 발버둥. 쇼펜하우어는 특별히 날카롭게 해결학파를 공격한다. 이들은 플라톤이 철학을 변하지 않는 것과 관련지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존재론 전체를 역사로 바꿔버렸고 따라서 모든 것을 유동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세계의 과정이 뜻있으며 하나의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뭐 진보,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점점 더 노력해봐, 더 아름다워질 거야. 자꾸 이렇게 정반 합을 추구해. 뭐 이런 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결학파는 세계를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라 보고 세계 자체의 목적을 가련한 이 땅 위의 행복에다 두고 있다. 그래서 가련하게 봤대요. 가령 이 행복은 인간에 의해 가꾸어지고 운명에 의해 은혜를 입는다 하더라도 공허하고 기만적이고 더덥고 슬픈 것이며 이런 것으로부터 제도와 입법도 또 증기기관과 전신기계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역사 철학자들과 역사를 아름답게 꾸미는 자들은 단순한 현실주의자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낙관주의자들이요. 행복주의자들이며 말할 나위도 없이 평범한 녀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속된 자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뻥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들은 원래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다. 왜냐하면 브라만교나 불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과 핵심은 이 세상의 행복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 세상의 행복이 완전히 경멸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오히려 정반대의 삶의 방식에 마음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무신론적인 불교야말로 낙천적인 유대교와 그 변종인 이슬람교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교에 가깝다. 이제 불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보니 이제 어떤 좀 흐름을 추구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좀 시간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직선적 시간관과 나선형 시간관이 있는데 이제 불교는 좀 더 원형적 시간관에 가깝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택한 시간에 대한 생각 혹은 해결주의자들이 제시한 그 역사주의적인 직선적인 시간관 이런 진보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반대적으로 대립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런 맥락을 말하지 않았는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 근거들 하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데요. 620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마지막 견해는 쇼펜하우어의 전형적인 견해다. 그는 자기의 학설을 위해 계속해서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혼동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태도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인 태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논의는 좀 종교학적으로 좀 별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근거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자기의 비관주의를 위해서 끌어들이는 그 근거들이다. 그래서 이 근거들을 좀 봐야 한다라고 이 힐시베르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들은 결함이 많은 것들인데 쇼펜하우어는 주장을 하는 데에는 강하지만 증명을 하는 데는 좀 약하다. 기껏해서 세계와 삶에는 여러 가지의 혹은 매우 많은 무의미와 괴로움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을 뿐이고 세계와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를 사실은 못했죠.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는 무의미함과 괴로움을 다 합친 것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것도 증명해내지를 못했다. 그의 사고과정 전체는 논리학의 단순한 법칙, 즉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추론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깊이 더 들여다보면 이런 논증을 해나가는 논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힐시베르거가 너무 비판하고 있어요. 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 좀 단순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비관적인 세상 자체를 조금 더 강조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직전에 긍정적인 이성에 대한 긍정성이 매우 대두되었었고 막 계몽주의 나타났었고 뭐 헤겔은 바로 직전에 뭐 절대 이성에 대한 완벽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것들을 좀 뒤집어 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좀 주장이 좀 미약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쇼펜하우어의 주장들은 감정에 따른 판단이었을 뿐이고 일종의 병적인 복수심이었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세계 의지에 관한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적 견해를 그에게 자극을 주었던 쉘링과 비교해보는 것은 배울 것이 많은 일이다. 후기 쉘링에게 있어서도 의지와 충동이 세계의 과정의 핵심이다. 이제 좀 비슷한 주장을 했던 쉘링을 이제 들고 있고요. 쉘링은 사실 되게 탄탄한 논의를 전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는 좀 비교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힐시베르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객관화, 이 객관화가 중력으로부터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기의식, 이성의 의지로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 쉘링의 의지도 621페이지입니다. 단순한 의지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도 된다. 그러나 죄에 빠지게도 된다는 것이지 의지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쉘링의 의지는 그 내용과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면 밝은 면도 지니고 있다. 밝은 면이 악을 이겨내는 쉘링의 의지.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와는 좀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자유를 작용이 아니라 존재에다 옮겨놓는 쉘링과 칸트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오직 현상의 세계는 인과관계의 사슬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 칸트는 이미 언제나 쇼펜하우어의 찬동을 받고 있었다. 칸트를 옹호했던 쇼펜하우어. 왜냐하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칸트는 예지적인 성격과 경험적인 성격을 구별하고 경험적인 성격에는 필연성을, 사물 그 자체로서의 예지적인 성격에는 자유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연성과 자유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쉘링과는 달리 자유의지의 모든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뭔가에 사로잡힌 듯이 오직 어두운 면만을 보고 있고 이 어두운 면만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 의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순하고 자유로운 의지는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 그러나 이 의지는 없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힐시베르거의 해석. 그래서 지나친 비관주의적인 징후 때문에 낭만주의의 의지의 철학과 자유의 철학을 보지 못하고 만 것이 쇼펜하우어의 특징이다라는 해석이 힐시베르거의 해석이고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가 없다. 그 이유라면 그의 개인적인 고백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쇼펜하우어를 약간 이제 감정에 따른 판단들에 대한 주장가로 만들고 있고요. 그 근거가 좀 불충분한 사상가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여기까지 읽고 뒤에 이제 의지의 부정, 이제 윤리학에 대한 내용들이 쭉 예술과 윤리에 대해서 나오게 될 텐데, 불풀님은 여기까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 어, 쇼펜허가 매력적이에요. 어, 음, 정말 매력적이고. 근데 저는 그 헬슈베르거가 나름 이제 철학자들 뭐 쇼펜하우뿐만 아니라 누굴 비판한답시고 하는데 이게 설득 오히려 정말 그럴까? 이게 좀 갸우뚱해지는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요번에도 좀 그래요. 저희가 아직 쇼펜하우어의 그 원문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글 간간히 인용되는 글을 보면 아 이분은 수사학에 강하다.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쇼펜하우어 글을 매력적으로 쓴다는 거 되게 신랄하면서도 어쨌든 되게 재밌잖아요. 읽으면서 막 키득키득하게 되고 뭔가 빠져들게 되는 이분 쇼펜하우어는 아까 문장가 저술가라고도 이제 힐슈베르가 표현했는데 잘 쓰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면 때문에 주장을 하는데 강하나 증명을 하는데 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건 저희가 직접 읽어봐야 또 아는 부분이라서 힐슈베르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봐야지 알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스페너처럼 살면 또 세상이 또 많이 피곤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그냥 온갖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나쁘게 하려고 하고 약간 피해망상에 시달린 것 같죠. 예, 어, 그냥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겉모습은 되게 밝고 관계도 되게 잘 맺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 쇼펜하우어 같은 좀 염세적인 건데 결국 안 될 거고 결국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대 자기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안 될 거고 뭔가 뭐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누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 겉으론 밝은데 속은 왜 저렇게 어둡지? 왜 그럴까? 이런 이중성이랄까 그런 것들의 괴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 깊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쇼펜하우어도 근데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겉모습도 어두웠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권총을 계속 소지하고 다녔대요. 잘 때도. 진짜 누가 나 죽일까 봐 침대 밑에서 권총 숨겨놓고 그랬다고 하고요. 이런 기질이 사실상 유전적이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음, 당시 당대 어머니가 이제 요하나 그 쇼펜하우어였는데 어, 아들의 기질을 보고 정말 쟤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우울하냐고 뭐 이런 거 음, 탄식하고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작가였다고 하니 음, 그런 경향성을 좀 받아서 이런 좀 유려한 글을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음. 감수성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작은 거에도 상처받고 그러니까요. 또 겁도 많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겁도 많고 작은 거 하나에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무디지 못하냐. 저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한마디 말 하나 아니면 행동 하나에 되게 또 좀 너무 예민하게 지나치게 반응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작은 거 하나에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나 철학자로서는 되게 좋은 기질인데 살아가는 데 피곤하죠. 정말 피곤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디지 못할까? 무덤덤하지 못할까? 아, 그게 항상 저는 쇼펜하우어는 더 그랬겠죠, 아마. 감수성이 그게 극도로 예민했기 때문에. 니체도 아마 그랬을 거고요. 유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싫기도 했지만 무섭고 두렵고 싫기도 했겠지만 음. 그만큼 사람이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또 사람에게 또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에 대한 많은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겠죠. 사실 음, 행동으로 옮기면 쉬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네? 너 왜 그런 말을 했니?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건데 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맞아요. 요만했던 이야기가 음. 그 내 안에서 부풀려져서 여러 가지 피해 망상과 더불어서 좀 우울성의 기질까지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근데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편이에요. 쇼펜하우어뿐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철학으로 그러니까 내면의 어둠과 우울을 이게 철학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이게 논리적으로 어쨌든 대단한 저서를 냈잖아요. 건강하게 표출한 셈이고 뭐 소설가들도 마찬가지죠. 내면의 어둠과 우울을 진짜 맞아요. 건강하게 잘 표출하는. 그래서 창작물 뭔가 만들어내는 행위가 사람을 얼마나 이게
어떤 어둠도 이렇게 좀 빛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챕터 의지의 부정이고요. 여기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의지의 자유에 반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칸트의 반대함, 그리고 동정의 도덕 하면서 우리 쇼펜하우어가 끝납니다. 어떤 맥락인지 이제 대강은 아실 텐데 한번 보면서 또 우리 인용문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인용문들을 좀 음미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621페이지 고벤 아래 의지의 부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보통 의지가 불행하다는 것만 말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기적인 의지다. 힐스베르거의 목소리죠. 그에 따르면 우리들이 자연 전체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다툼과 투쟁, 62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뒤바뀌는 것 등뿐이다. 의지를 객관화시킬 때의 모든 단계들이 다른 단계들의 진료, 공간, 시간 등과 다툰다.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유기적 현상들이 각자의 이념을 실현시키려고 인간관계에 이끌려 주권의 탐욕을 내고 서로 진료들을 빼앗고 하는 동안에 변치 않는 진료는 계속해서 그 현상을 바꿔야만 한다. 이기주의가 스스로를 가장 많이 주장하게 되는 것은 좀 문장이 이상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의지의 객관화의 최고의 단계, 즉 인간에게 있어서의 의지의 객관화의 최고의 단계.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기주의가 모든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한한 세계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가는 조그마한 개체들이 하나하나 자기 세계를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존재와 행복을 먼저 돌보려고 한다. 바로 이런 자연적인 입장, 뭐 이기주의 이런 거 생각해보면 영국의 경험론이 많이 떠오르죠. 홉스 막 이런 것들. 사회계약론. 각 개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여기 나타난 인용문 바다의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보존시키기 위해 세계를 멸망시킬 준비를 다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희극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허영과 자만심에서도 세계사의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희비극에서도 대폭군과 대악인의 삶에서도 그리고 세계를 초토화하는 전쟁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문장을 수정하면 맞겠죠. 이제 인용문. 그러나 이런 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무리의 인간들이 모든 법칙과 질서에서 풀려났을 때다. 그래서 우리 경험론의 주창자 홉스가 얘기를 하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것이다.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본질적인 이기주의의 배후에서 세계 의지 자체의 무시무시한 상극이 드러나는데 베메, 쉘링, 바하더 등과 마찬가지로 쇼펜하우어도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다. 의지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야만 한다면 이런 일은 오직 하나로 떨어져 나옴, 즉 개별화의 바탕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의지가 자기 스스로만 표방하면 개별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개별화의 원리가 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다. 그 결과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만족함 없이 또 영원히 불행하게 서로 다투는 것이 다투는 현상이 되고 말고 그러나 언제나 자신에게 상처 입힌다는 것은 또 알지 못한 채로 자기의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의 항쟁임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폭로하면서 개별화를 매개로 해서 제 이빨로 제 살을 무는 그런 세계 의지가 바로 자신이다. 즉 개별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자와 괴롭혀지는 자가 한 가지다. 여기에서 니체에 따르면 삶이 자기 자신과 상극하게 되고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 존재의 책임이 여기에서 생겨난다. 요 지점이 사실 힐시베르거의 좀 핵심적인 정리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들, 개별화된 개체의 이기성 혹은 쇼펜하우어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 의지의 개별화 이렇게 돼버리면 난리 난다. 그런 맥락들이 이제 뒤에 가서도 니체가 말하는 자기 자신과의 상극 그리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 존재의 책임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연결짓고 있습니다. 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개별화, 의지의 부정 그리고 이제 그 의지를
처음에는 의지로서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지로서의 세계 자체가 되게 부정적임을 얘기를 하고 그 개별화가 얼마나 나쁜지를 말하고 있는 지점들을 다른 학자들의 이론들과 연결시켜서 힐시베르거가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넘어가죠. 네, 아마 이제 뒤에 나가서 네.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예술과 음악과 윤리학이 있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괴로움으로부터 구제받으려고 할 때 623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언제나 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개별화는 극복되어야만 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를 구제하는 첫 번째 길은 예술이다. 예술로 대안을 제시를 하죠. 예술은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나 과학에서 행해지는 것과는 달리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과 과학에 있어서 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근거율, 이유율,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근거율을 따르며 여러 현상들과 이 많음은 서로 간의 관계들을 관찰한다. 이 문장은 좀 이상한데 뒤에 가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오성은 그저 삶의로의 의지에만 이바지하고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만 보고 있다. 세계를 이렇게 보는 것은 언제나 이기적이며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다. 동물마저도 세계를 이렇게 본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직관이라는 것도 있다. 예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직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 본질, 영원한 범형, 영원한 이념들, 형상들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개별화와 반대되는 것들이죠. 본질, 영원한 범형, 이념들, 형상들. 그리고 이러한 직관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고 순수한 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술과 철학의 바라봄이 되어서 지금 이해관계 없이 바라본 그리고 즉 예술 이런 것들이 개별화를 극복하게 한다라는 맥락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선이 세계의 본질 안으로 가라앉고 인간은 보편적인 것으로 드높여져서 자기가 외톨이가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보완받는다. 이제 개별화를 극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624페이지이고요.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의 미학에서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기쁨이라고 하는 칸트의 사상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과 고대의 관상적 생활이 이런 사상을 이용하고 있다. 예술의 유일한 원천은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고 예술의 유일한 목표는 이 인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관상의 대상을 세계의 과정의 흐름, 시간으로부터 떼어내서 그 대상 그 자체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경험과 과학 이상의 것이 된다. 그것은 곧 형이상학적이다. 가장 순수하게 예술의 본질을 대표하는 자는 천재다. 천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객관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순수하게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직관에 빠져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원래의 삶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만 있는 인식, 이런 것들을 삶에 이바지하는 것으로부터 떼어내는 능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이해관계, 욕망, 목적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수한 인식 주체로서, 즉 세계의 맑은 눈으로서 남아있기 위해 그리고 파악한 것들을 잘 생각된 예술을 통해 되풀이하고 흔들리는 현상 안에서 떠돌고 있는 것을 지속적인 생각에 고정시키기 위해 그 눈을, 아까 시선이라고 얘기했죠. 순간이 아니라 필요한 동안 지속적이고 신중하게 유지시키면서 일정 시간 동안 자기 안에 개인됨, 아까 개별화라고 했던 그것을 포기하는 그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릇 천재라면 요약하자면 보편화되어야 하고 인간이라는 큰 틀에 묶여야 하고 예술이라는 큰 지향점을 가져야 되고 객관화되어야 한다. 완전한 객관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음악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가장 완전한 예술로 보았다. 음악은 좀 다양해요. 혼자 부르는 독창도 있고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를 이루는 것도 있고 화음, 화성 뭐 이런 형태, 다 같이 부르는 떼창 같은 거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태를 쇼펜하우어가 좋아했을지를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음악은 다른 예술들처럼 이데아, 이념만의 모상이 아니라 세계의지 자체의 모상이다. 이념도 세계의지의 객관화이기는 하지만 그저 단순한 객관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음악에 있어서 세계의 의지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 음악은 모든 자연적인 것에 반대되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것을 스콜라 철학자들의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념들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사물들 뒤에 있게 되는 보편자. 그러하죠. 우리 그 그리스 철학할 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은 사물에 앞선 보편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뒤에 나오는 맥락이 쇼펜하우어의 말이겠죠. 실제는 사물 안에 있는 보편자를 부여한다. 리히아르트 바그너, 이제 바그너가 니체와도 친했다던 이 학설에 심취했었고 그의 음악은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철학, 즉 세계의 괴로움과 모든 것이 하나인 것으로 빠져듦으로써 이 괴로움으로부터 구제되는 작곡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나 개별화되는 어떤 개별 존재로서의 음악을 말한 게 아니라 자연과 통일, 합의를 이루는 어떤 것으로서 예술의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어떤 개별적인 스토리나 서사를 막 줄줄이 나열하는 이제 힙합 문화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음악은. 625페이지 두 번째. 그러나 이제 윤리학과 연결이 됩니다. 예술을 통해 개별화로부터 구원되는 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진정한 구원은 윤리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결론은. 왜냐하면 이런 구원은 짧은 시간 동안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악은 끝나버리면 끝이고요. 그렇죠? 예술도 향유하는 순간, 그 순간이 지나면 끝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 윤리학이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은 동정의 윤리학이며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명령한다. 여기가 중요하겠다.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니르바나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 자신으로서 죽을 것.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동정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볼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자들 전체에서 모든 것이 하나인 것만 볼 것. 그리고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 정신에 따라 에크하르트가 가르쳤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인 것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뭐 공동체 정신, 아가페, 사랑 뭐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만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그가 단호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비적 합일 이런 것들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신비주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여기 이거겠죠. 개별화를 극복하는 것. 그 니르바나라고 니르바나라는 마약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니르바나가 아마 열반, 밴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일 텐데, 예. 너바나라는 그룹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약간 예, 어원이 좀 비슷해서 예,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지의 자유에 반대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챕터인 것 같아요. 다 왔네요.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뭔가 이렇게 근거를 차곡차곡 세워가면서 뭐 첨예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좀 두루뭉술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그대로 느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장 자체들이 좀 잘 번역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느낌적으로 보시고 625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윤리학의 근본 문제에서 우선 쇼펜하우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현상 논문들 중에서 첫째 것,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의지가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의 학설, 요약한 명제로 626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명제를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삶의 어느 한순간에 있어서도 오직 한 가지의 정해진 것만을 원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원하다라는 측면으로 바뀌죠. 욕망의 측면. 그리고 이것이 한 가지 의외의 다른 어떤 것도 원할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세계의 전면적인 일과의 사슬에 의해서 확정지어지는 결정론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의욕이 모든 동기들을 미리 주어져 있고 의욕의 모든 동기들은 미리 주어져 있고 자기의 자기의식이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행할 수 있다고 자기에게 말해주고 이런 것을 자기는 자기의 의지가 원하는 것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고 산다는 거죠. 의지의 행위 자체가 자유로운 선택적인 행위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되게 길어요. 우리들의 자기의식이 우리들의 동기들이 생기게 된 유래에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서 알아야만 한다. 즉, 그런 거죠.
어, 우리는 선택된 것 안에서만, 선택지 안에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고, 선택지를 우리가 만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의지의 행위를 결정짓는 사슬고리는 우리들의 자기 밖에 있다. 음. 그래서 우리들의 인과관계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쇼펜하우어는 무엇으로부터 이런 동기들에 관해서 이런 알게 되었을까? 이런 것을 이런 영감을 얻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는 사실 한 가지 이론을 정립한다. 이런 사실 대신에 한 가지 이론을 정립한다. 그래서 근거를 대기보다는 계속 주장의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이 이론이란 엄밀하게 필연적인 인과의 사슬에 관한 이론인데 근세의 기계론적 자연과학적인 사고와 더불어 생겨나서 스피노자에게서 그 고전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이론은 순수한 물리학의 분야에서마저도 증명된 일이 없으며 또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자연법칙의 통계적인 성격을 주장하는 자연과학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즉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주장일 뿐이다.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다. 그러나 특히 존재의 층에 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위를 지나치게 단순한 도식에다 끼워 넣는 권리를 어디서 받았는가? 도식이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식이 오로지 고전 물리학의 기계론적인 사건이라는 양식으로만 사고하고 인간을 한 토막의 자연이라고만 보기 때문이라고 히시베르거가 생각하는데 한 가지 식물은 이미 힘의 평행사변형 이상의 것이 아닌가. 또 동물은 식물 이상의 것이요. 인간은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19세기 정신을 대표하고 있을 뿐인데 19세기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고요. 쇼펜하우어의 내용, 주장이 사실은 주장일 뿐이고 근거가 없고 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 과학의 자연과학적인 통계나 증명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된 바가 없고 오히려 통계를 둘러보면 쇼펜하우어 주장과는 완전 반대되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주장 자체가 그 당시 시대적인 특징만을 반영한 일관적인 주장이라는 그 약간 단순한 주장일 뿐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27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칸트에 반대하는 맥락이 나오죠. 칸트의 인성윤리학과 법칙윤리학, 특히 그 형식주의를 날카롭게 거부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비판을 할 때 여러 가지 올바른 견해들을 밝히고 있으나 중요한 점에 있어서 칸트의 윤리학의 모습을 왜곡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칸트의 오독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는 칸트의 윤리학은 원래 논리학이고 실천 이성이 이론 이성인 것처럼 과장해서 그 형식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네, 여기서는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칸트를 잘못 알고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쇼펜하우어를 따르자면 하는 628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를 따르자면 인간의 행위에는 세 가지 동기들만 있다. 첫 번째가 이기주의, 두 번째는 악의, 세 번째는 동정. 그래서 따라서 이 마지막 동기만이 윤리적인 것이고 거기에 기초를 이룩하는 것이라서 이 동정이 드러나는 형식은 정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이 윤리학의 형이상학적 배경은 모든 것이 하나인 것, 욕망이 없음, 개인 의지 전체를 부정하는 것 등이다. 그래서 사실 끝에 와서는 이 이제 마지막 동기, 윤리적인 것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그 의지에 대한 어떤 부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정리였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는 쭉 우리가 훑어본 것 같긴 한데 좀 더 궁금해지기도 하죠. 맞아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결국 이제 개별화, 이기주의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미학과 윤리학에 기대해야 되는 것인데, 미학 쪽에 읽으면서는
어,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 개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보편적인 것, 그러니까 소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사건들이나 뭐 주제나 철학이 보편적이어야 하고, 뭐, 또 관조, 이런 것들,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 확실히 이제 제가 또 소설을 쓰려고 아직은 시도만 하고 있지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소비자로서, 음악 듣고, 뭐 소설 읽고, 영화 보고, 이거 소비자로서 그냥 예술인데, 내가 생산자로서 예술을, 그럼 내가 직접 이 소설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여기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하나의 예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미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또 지침을 받았고, 근데 윤리학, 근데 미학은 그렇다 치고, 미학은 그걸 읽는 동안, 혹은 쓰는 동안은 우리가 구원되는데, 그러면 예술 말고 이제 그보다 더 완전한 구원은 윤리학인데, 윤리학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내면, 여긴 뭐 너바나,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것도 나오고 개별화를 극복하는 거, 이건 뭐 공동체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평상시 이렇게 살면 신비적인 합의를 하고 모든 것이 하나인 것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저는 지니님의 쇼펜하우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감상, 생각이 궁금합니다. 음. 저는 쇼펜하우어가 계속 이기주의 얘기를 하면서 좀 세계를 바라볼 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지점이, 네. 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어져서도 욕망의 차원에서도 많은 수 발전을 하게 됐다는 거랑 연결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오늘날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충동과 욕망의 어떤 부분과 존재론적인 어떤 기저와 연결을 짓고 있는 지금 그런 지점이 쇼펜하우어에게서도 약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날 좀 분석을 할 때 정신분석학에서 좀 존재론적인 지점을 얘기를 할 때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뭐 순수한 부분이라든지 되게 동물과는 비교되는 우월한 그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사실은 인간의 불안이라든지 실존적인 좀 이렇게 본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사실 쇼pen하우어가 그런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조차도 음,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지점 그리고 음, 여기 쇼펜하우어가 이기주의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원하고 끝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지점이 네. 되게 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 인생의 전반에서 느꼈던 통찰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음, 마지막에는 이제 윤리적인 어떤 것을 이제 각자 이제 보편적인 윤리로서의 확장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그 지점에서도 좀 느껴지는 바가 컸어요. 뭐 우리가 이체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 철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음, 근데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있는데요. 그런 지점이 사실은 쇼펜하우어에게서도 보이고 있어서 음, 어, 좀 아주 밝고 이성에 대한 희망차고 절대적인 믿음, 뭐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런 탄탄한 연결고리, 음. 여기서도 인과관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낸 것이 이제 쇼펜하우어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너무 좋아했겠다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쇼펜하우어 매력적인 철학자고요. 전 이미 의지와 표정으로서의 책인가 그거 주저 이미 샀습니다. 음, 사놨고 예전에 사놨고, 어, 읽어보면 재밌겠다. 한번 언젠가 꼭 읽어보고 싶은 철학자예요. 어, 혹시 어, 쇼펜하우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마 이런 경향성이 우리가 뒤에 읽어 나갈 이제 키에르케고르에게서도 발견이 될 것 같아요. 좀 키에르케고르. 불안 이런 얘기들, 뭐 아니면 고독, 실존,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와, 그런 지점의 담론들을 철학적 담론, 이 당시에 이제 철학자로 얘기가 되지 않았던 지점이 아마 이 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전의 철학에 대한 주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쇼펜하우어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즈음부터 이제 철학에 대한 담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본성이라든지 진리에 대한 어떤 본질, 뭐 이런 특성들도 뭐 순수한 어떤 것, 완전한 어떤 것, 절대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탈피해서 불안하고 결핍되고 어떤 맞아. 수동적이고 뭐 이런 지점으로 약간씩 고 있는 냄새가 좀 나거든요. 맞아요. 느껴보시면서 키에르케고르를 연결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헤르바르트 볼사노, 쇼펜하우어 했고, 다음 주에는 유물론자들, 해결자파에서 포이어바우, 마르크스, 엥겔스, 분량은 작지만 나오고 되게 엄청나죠. 막스만 해도 원래는 이 한 100쪽은 다뤄야 될 사람인데 되게 짧게 나와요. 그리고 뭐 다윈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키에르케고르까지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니체, 니체 기대가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